안녕하세요. 워싱턴 PD 특파원 안주식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오던 워싱턴 정치 그리고 국제 정치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클릭수를 노린 얄팍한 묻어가기, 그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소프트 파워로서의 전망, 그리고 넷플릭스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전략 변화, 이러한 이야기를 오징어 게임 열풍을 통해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워싱턴 KBS 특파원들과 함께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양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이렇게 오징어 게임을 소재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생각보다는 엄청난 미국 내 열풍 때문이었는데요. 김양순 기자, 이거 열풍이 진짜 대단하죠? 네, 국내에 계신 분들은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미 90개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가 많아도 1위다라고 해도 보는 사람만 보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유럽이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우리나라 한류가 인기다라고 해도 그만큼의 체감도가 있지는 않은 곳이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조차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인기냐면은 저희 딸이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이제 다이어리에 한글로 뭘 쓰고 있었더니 미국 중학생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나 그거 알아. 한글이잖아. 코리안. 오징어 게임에서 봤어. 스퀴드 게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는 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오징어 게임을 알아라고 깜짝 놀랐을 정도고, 이제 일반인들의 체감이 확 퍼진 거는 이제 틱톡의 영상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틱톡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틱톡이 이제 8초, 10초 정도로 짧은 동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반복 재생을 시키는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온 영상을 보면은 이제 미국 친구들이 고양이를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한다든지 해서 두 가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미국에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린 라이트 하면은 막 움직여도 돼요. 레드 라이트 하고 딱 쳐다보면은 움직이면은 그때 걸려서 죽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린 라이트, 레드 라이트 이걸 가지고 틱톡 게임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만들어서 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달고나. 달고나 우리가 각 지역마다 이거 논쟁이 벌어졌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이게 달고나냐, 뽑기냐, 띄기냐, 뭐냐 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 애들도 이걸 직접 주문을 해서 막 만들어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거를 또 역시 틱톡 영상에 게재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겠지만 애들이 밤에 새벽에 이제 핸드폰을 하다가 아빠한테 걸리면은 핸드폰 집어 던지고 안 하는 척하고 있었다가 걸리면 죽어 하고 아빠가 총으로 쏴서 애를 죽이고 이런 식으로도 영상을 만들어서 굉장히 밈 문화라고 하죠. 밈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대중들에게 아주 재밌다, 이거 해볼만 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정도까지 활성화가 돼 있다는 거여서 열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진짜 총은 아니죠? 물론 진짜 총은 아니죠. 이제 가짜 총으로 아빠를 가장한 친구가 이제 밤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애를 막 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건데, 그렇게 놀이가 되고 있을 정도로 열풍입니다. 네, 저희 집에 이웃에 그 교육부 공무원이 살고 있어요. 저희가 따로 이런 특주민을 통해 갖고 오징어 게임을 소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감상 소감을 문자로 보내왔어요. 근데 약간 진지하게 봤더라고요. 사회 문제들을 그 드라마 전개와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갖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의 사회 문제를. 한국 드라마가 매우 진지하고 민감한 주제를 묘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런 걸 깊고 심오하게 다루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상당히 열심히 보는 친구인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이틀 만에 다 왔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4화와 5화 사이가 이렇게 줄다리기에서, 그러니까 승부가 결과가 안 나오고 딱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K 드라마 끊기라고, 이제 한국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카페벤에 그 마크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다음 편을 궁금하게 하는 이제 끊기가 아주 절묘한 걸로 유명한데, 이거를 최초로 경험해 본 미국 사람들이
사화 끝나고 전부 일어서서 자리에 일어서서 욕하는 유튜브 영상을 누가 모아놨더라고요. 그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근데 김기현 기자, 이게 미국 내 이제 반응 중에 좀 제가 재밌었던 것은 많은 언론사들이나 비평가들이 번역의 중요함을 또 이렇게 깨달았다는 평가, 이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미국 문화의 독특함 때문이죠, 이게. 네, 뉘앙스라고 하죠. 대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미묘한 차이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건데요. 한국말 드라마를 영어권 시청자들이 접하면서 원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이번에 기사로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가령 해당 드라마에서 악착 같고 억센 한미녀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남성들을 오빠라고 불렀는데, 번역은 자기를 뜻하는 베이브나 늙은이를 뜻하는 올드맨 등으로 나온 것 등입니다. 실제 이곳에서 만난 한 퇴직교사는 언어의 뉘앙스가 모든 것이라면서 드라마를 완벽하게 보고 싶은데 미국 언론들 기사를 보면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SNS 등에서는 뉘앙스의 연언을 찾는 이들이 생겨났고, 한국어와 영어 이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설명에 나서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권 시청자들은 드라마나 영화 자막을 지극히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자국어 더빙을 선호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에 경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전 세계 공급망을 갖춘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2017년에 시즌 1이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5부작으로 제작된 드라마가 있는데요. 종이의 집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스페인어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번역 관련 기술 발달과 함께 짧은 시간 안에 뉘앙스까지 구분하기 위한 노력을 서구에서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이 실제 낮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사실 미국 문화가 우물한 개구리 같은 속성이 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의외로 외국 문화에 대한 흡수가, 소비가 많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워낙 자국의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크다 보니까 이 더빙을 무조건 하게 돼 있고, 더빙을 해도 뭔가 이제 굉장히 어색한 더빙이나 이런 걸로만 외국 문화를 소비하니까 그 시장 자체가 작았던 거고 별로 큰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번역 문제까지 제기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오징어 게임이 인기와 함께 어떤 이제 미국 문화에 충격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워싱턴에 있으니까 국제정치연구소에서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이걸 소재로 소프트 파워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발언 당사자가 소프트 파워 개념을 이제 최초로 국제정치에 소개한 우리 무려 조셉 나이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정민 기자가 아마 그 컨퍼런스를 전부 다 보셨죠? 네, 사실 그 CSIS 세미나, 얼마 전에 있었던 세미나였는데, 여기에 조셉 나이 교수, 말씀하신 교수가 국제정치학의 대가 중에 한 명입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창시한 사람이고요. 국제정치에서의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주창한 사람인데, 크게 보면 이 소프트 파워의 반대는 하드 파워잖아요. 하드 파워는 뭘 이제 강요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강대국이 군사, 경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른 나라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힘을 말하는 건데, 반대로 소프트 파워는 팔을 비트는 것보다 마음을 비튼다라고 해서 뭐 문화, 뭐 외교 정책, 뭐 좀 더 크게 보면 조금 나쁜 의미의 프로파간다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마음으로 움직여서 우리나라로 이끌어오는 그런 외교 정책을 말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소프트 파워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갈등을 만들어서 뭐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보다 문화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우리가 설득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일단 비용이 싸게 먹히잖아요. 좀 넓게 보면 사실 뭐 경제나 뭐 군사나 이런 거는 강대국이 주로 많이 뭐 사용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소프트 파워는 사실은 꼭 강대국이 필요는 없어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이면 되니까. 그래서 중견국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파워라는 거죠. 한국 같은 나라에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틀입니다. 그래서 이 조셉 나이 교수가 이 세미나에서 얘기한 건 이제 한국 관련한 세미나였으니까 일단 한국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Korea really is well endowed with soft power. On culture, Korean popular culture
has captured so much of the world. 굉장히 지금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잘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K-팝이나 뭐 한류 같은 기본적인 문화 기반이 튼튼하고 나름대로의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국이 좀 주목할 만한 게 문화적인 힘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어떤 매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국제사회에 어필을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뭐 한 60년, 70년 만에 대단한 성공을 이뤄낸 점,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제 기반을 탄탄하게 만든 점 같은 것들도 이때까지는 많이 찾아보기 힘든 예였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여러 가지 어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힘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원조나 다른 나라의 어떤 도와주는 뭐 학생들 도와준다거나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를 좀 추동해 준다거나 이런 거를 한국이 앞으로 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였고요. Well, you know, Korea is quite remarkable success story on that. First of all, it was a great economic success, but then it followed that up with great political success by creating a vibrant, fractious, admittedly, but a very vibrant and successful democracy. 그리고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들과도 좀 비교를 했어요. 물론 미국, 중국은 굉장히 우리보다는 상당한 강대국들이지만 2007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진타오 주석이죠.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천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과연 돈 들인 만큼 이 소프트 파워를 제대로 활용했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소프트 파워를 잘 활용해 왔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 이후에 사실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되면서 과연 이런 소프트 파워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잘 해오고 있다 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한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문화적인 힘이 얼마나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이 조셉 나이가 사실 되게 석학이잖아요, 진짜. 엄청난 석학인데 이 사람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인정하면서 이게 이제 CSIS는 미국에서도 꽤 큰 싱크탱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교류재단 KF가 주최를 했다, 공동 주최를 했다 하더라도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가 세미나를 하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굉장한 충격, 이건 정말 국뽕이 아니라 되게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는 걸 중심으로 CSIS 자체가 조셉 나이를 불러다가 세미나를 해? 이건 처음이었어요. 그게 일단 충격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늘 북한과 연결을 시키니까 그렇다면 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북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게 질문이었거든요. 뭐 사랑의 불시착 많이 보셨잖아요. 북한 군인의 마음을 돌리는 우리나라의 드라마들. 하지만 이제 조셉 나이 교수가 아닐걸? 왜냐면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이제 김정일도 한국 영화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굉장히 많이 봤지만 반영이 되니 정책이 하나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창시한 사람도 이게 뭐 정말 어떤 적국의 대외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 자체가 싱크탱크의 주제로 오르고 또 이게 북한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괄목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제 소프트 파워라도 프로파간다를 잘 만든다고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건 저희가 이제 사실 2000년대 그 이전 그리고 직후 이럴 때만 해도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걱정하는 이제 그런 그 연구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급격하게 이제 프로파간다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이제 그런 게 어떤 소프트 파워라는 컨셉에서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이야기를 잠깐 돌려볼까요? 오징어 게임 열풍에는 또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넷플릭스라는 이제 글로벌 OTT 플랫폼입니다. 김양순 기자, 일단 오징어 게임 지상파 버전 이야기가 농담삼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이제 우리 KBS 같은 방송국은 절대 못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 장작 차율성이 그렇게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공유가 딱지치기 하면서 상자 가방을 탁 열어가지고 돈다발을 막 보여주잖아요. 이제 지상파에서 만들면 어떻게 되냐? 공유가 딱지치기 하실래요? 하고 가방을 딱 엽니다. 그다음에 카드가 들어있는 거죠. 아메리카노 맛, 라떼 맛, 뭘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또 우리 다른 주인공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이정재가 얘가 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간 애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서울대는 이제 한국대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오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우리 한미녀 씨 있잖아요. 한미녀 씨와 이제 그 조폭 두목은 결국 이들 간의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한민여 씨가 오 하고 입덧을 하면서 둘이 결혼하고 웨딩 마치를 울리는 걸로 엔딩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지상파 버전이 여러 가지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정말 지상파에서 만들었다면 그렇게 됐을 법하다. 가족적으로 1년 뒤에는 오징어 게임에 갔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서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 우리 이랬었죠. 이렇게 추억을 회상하는 이런 지상파 버튼이 너무나 KBS스러워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이게 사실 저희 KBS 드라마 PD 동기들 저랑 같이 입사했었던 동기들이 다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도깨비를 만들었었던 이응복 감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드라마 PD들이 모두 회사를 떠난 거는 KBS의 처우가 딱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제작에 있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소재 그리고 연출하고 싶은 어떤 장르 그리고 수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콘텐츠의 창의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떠났거든요. 오징어 게임 보면은 잔인하죠. 그리고 뭐 어떤 성적 수위도 높고요. 폭력도 잔혹하고 눈을 감아야 할 정도인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는 함의가 있는데 지상파에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에 들어간 제작비 200억 정도거든요. 근데 지상파에서도 200억 주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PPL, 우리가 수많은 카누를 보게 되겠죠. 아니면 이제 수많은 서브웨이를 보게 되거나요. 근데 서브웨이나 카누 같은 PPL이 들어가는 거는 배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수위, 그 다음에 연출을 마음껏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넷플릭스였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제작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대한 어떤 제재가 없는 걸 떠나서 플랫폼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은 대박을 쳐도 우리나라 드라마. 하지만 넷플릭스가 배급을 하니까 전 세계 190개국에다가 내가 만든 드라마를 한꺼번에 뿌릴 수 있다. 그래서 지상파 버전과 넷플릭스 버전은 풀 수 없는 숙제가 되겠죠. 결국 이제 수익 구조 문제하고 글로벌 플랫폼의 수익 구조를 저희가 이제 국내 지상파가 절대 PPL 없이 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지상파 방송사는 이제 심의의 규제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장르물 그리고 이제 수위 높은 독창적인 어떤 이런 소재는 과감하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정민 기자, 근데 이제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오징어 게임은 독창성이 정말 뛰어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넷플릭스의 막 수만 건의 컨텐츠 중에서도 아주 독보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기생충 때도 좀 많이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한국민의 독창적인 유전자 뭐 저는 뭐 이런 비과학적 분석은 좀 안 믿는 편인데 좀 이렇게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의 문화 컨텐츠 특히 이제 드라마 영화 컨텐츠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조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런 오징어 게임에 관한 방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그렇지만 저는 오징어 게임을 아직 안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에서 이미 다른 우리 특파원들이 다 스포를 해버려서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사실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이전에 기생충 또 여러 가지 우리 K 콘텐츠에 대해서 나왔던 평가를 제가 좀 그래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저희보다 더 분석을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 분석이 다 옳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 군데서 이제 들었던 얘기, 취재했던 얘기, 또 뭐 여기저기서 얘기했던 칼럼으로 나왔던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아까 조셉 나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조셉 나이 교수 얘기를 좀 차용을 해보면 소프트 파워에 분명한 단점이 있어요. 소프트 파워는 굉장히 국제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콘텐츠인데 그런데 이걸 이 정책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래 걸린다. 만드는데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할지도 몰라요. 대신에
취득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요소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독창성 같은 걸 갖게 된 게 지금 이제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70년대생, 80년대생 이후의 사람들이 만든 이런 콘텐츠. 사실 이게 뭐 이런 콘텐츠들이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잖아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중국처럼 이렇게 짠하고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이 70년대생, 80년대생들의 성장 배경을 보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번영, 자유의 맛을 보면서 큰 세대인 거죠. 그러면서 뭐 해외여행 자유화가 젊은 시절에 되고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그런 글로벌 문화적인 문화를 같이 접하게 된 세대들이 만들어내면서 꽃피우기 시작한 문화.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것들이 기반이 되는 뭐 전통적인 놀이가 나온다거나 한국적인 고민들도 좀 묻어 있어요. 한국이 지금 상황이 나오잖아요. 부채의 늪에 빠져 있다든가 빈부격차가 된다든가 이런 한국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계인들이 보기에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런 고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뭐 부채, 빈부격차 이런 것들 지금 사실은 글로벌한 문제들이잖아요. 한국도 그만큼 글로벌한 감성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글로벌한 문화들을 접해온 세대들이 만들고 그리고 또 굉장히 글로벌한 세대들이 이미 됐다. 그게 뭐 케이팝까지 세련된 뭐 그런 문화들뿐 아니라 안 좋은 점들, 한국 사회의 안 좋은 점도 이미 글로벌화된 문화라는 거죠. 경쟁 사회 어려움,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 이런 것 부정적인 것들도 글로벌한 문화이자 한국적인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은 세계인들도 공감하면서 보면서도 또 한국적인 것들이 녹아 있으니까 신기한 그러면서 독창성과 어떤 공감 능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문화가 됐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뭐 부정할 수 없이 한국이 그동안 찬찬히 쌓아온 한국 문화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쌓는데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소프트 파워들은 그간 우리가 뭐 90년대 뭐 그 전에 80년대부터 쌓아온 영화 뭐 노래 뭐 이런 것들이 문화적 노력들이 여기에 다 묻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글로벌 플랫폼을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확 전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전하는 메시지, 뭐 기생충이 전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이런 한국 문화의 부흥, 뭐 르네상스가 과연 오래 갈 수 있을 거냐라는 것까지 저희가 예상하기는 좀 힘든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한국 문화가 어떤 꽃 피울 수 있는 시기가 된 거는 여러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과 그런 글로벌한 감성들이 어느 정도 겹쳐져 있는 그런 점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김기현 기자, 저 이정민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이게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인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 OTT 플랫폼이라는 게 한국과 접목돼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이제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건지 궁금한 점이 좀 많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게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선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벌어졌을 때 이슈가 하나로 쏠리는 뉴스와 마찬가지로 드라마 역시 큰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 과거에 정치의 이면을 파헤친 드라마가 대중의 관심을 끌거나 아주 예리한 시각으로 범죄를 다룬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던 경우도 있었죠. 한때 좀비물이 유행을 타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현실적으로 아까 이정민 특파원이 얘기했듯이 양극화가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다수 대중들이 느끼는 절박한 현실을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오징어 게임의 인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무한경쟁 사회하고 낙오자에 대한 무자비한 배제는 이미 한국적 상황을 넘어서 현실사의 보편성을 갖고 있고 각국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앞으로 성패는 전 세계 시청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공명 현상이 계속될 수 있는 얘기를 생산을 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형식 또는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배급 문제가 될 텐데요. 한국 시장 자체는 전 세계 콘텐츠 공급망에서 큰 규모가 아닙니다.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진 않으니까요. 반면 영어권, 중국어권, 그리고 아랍어권만 해도 각각 수십억 시청 가능 인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은 수십 년 전에 그 비디오 테이프를 대여해주는 데부터 시작이 됐었죠. 기존의 전파를 타고 나가던 드라마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 재방송을 거쳐가지고 다양한 채널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넓혀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도 공중파망이 아닌 IPTV나 케이블망 같은 경우에 열어보면 채널이 수백 개가량이 되는데 수많은 콘텐츠들이
선형 편성 형태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스트리밍을 위한 그 효과적인 압축 기술이 발달됐죠. 여기에 동시에 초고속 인터넷망도 확장되면서 스트리밍, 즉 비디오 테이프를 더 이상 물질로 빌리는 게 아니라 망을 통해 빌려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도 몇몇 콘텐츠를 개별적으로 빌리는 게 아니라 유료 플랫폼에 가입하면 콘텐츠 전체가 열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시즌 드라마가 통째로 동시에 개봉되는 방식이 콘텐츠 소비 시장에서 아주 대세로 자리를 잡고 가는 거죠. 이는 결국 지상파 등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이 동시 전송을 본방사수로 보던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의미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주도한 건 넷플릭스는 물론 디즈니하고 아마존까지 글로벌 거인들인데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콘텐츠 자산, 여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규 투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몇몇 대기업들이 결합한 형태로 OTT로 불리는 서비스를 하고는 있는데 글로벌 거인들과 직접 상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잔혹한 현실을 우리가 팔아먹고 있는 나라에서 이걸 보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좀 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OTT에 대한 열풍의 교훈은 아니고요. 이 현실적 상황에 대한 열풍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수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콘텐츠들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지만 이 같은 울림을 함께하는 현상, 즉 공명의 중요성을 이번에 오징어 게임 드라마 열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려고 물론 그런 목표가 조금은 있었겠지만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싶다고 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된 지금 현상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봐줬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들도 어쨌든 시장의 논리, 사업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지금의 시청자, 지금의 글로벌한 시청자들이 가장 원하는 면을 짚어내서 만든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고 그게 바로 먹힌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중국처럼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투입하면 될 거야. 이런 문화적인 논리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 아닐까.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물론 이제 한국의 콘텐츠니까 당연히 우리로서는 오징어 게임이 잘 되고 오징어 게임의 배우들이 막 미국 방송에 나와서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면 한국의 시청자로서 굉장히 감동스럽죠. 저도 이제 미국에 지금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정말 국뽕 같은 느낌이 막 이렇게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꼭 또 좋아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이런 콘텐츠들, 한국의 콘텐츠들이 먹힌다는 건 한국의 문화가 글로벌 문화의 하나로 편입이 됐고 글로벌 문화를 어떻게 이제 잘하면 선도해 갈 수도 있고 이런 위치가 된 거죠. 한국이 이제 글로벌 국가의 하나로서 명실상부하게 올라왔고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이지만 글로벌 기업이듯이 이제 우리의 문화도 한국의 문화이지만 또 글로벌 문화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이렇게 붙잡고 이건 한국 거야 라고 하던 그런 자세에서 이제 좀 정말 자유를 줘서 더 정말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좀 자유를 줘야 이런 것들이 또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 언론에서 오징어 게임을 감독한 감독과 인터뷰에서 그 감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10년 동안 시나리오를 받아주는 방송사나 제작사나 한 군데도 없었다. 사실 많은 성공한 문화 콘텐츠들이 문화 창작자들의 피와 땀으로 사실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성공이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IP를 전부 다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의 창작자한테 제대로 돌아갈지 이것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드라마는 몇 년 전 아시아 특히 중국의 K-드라마 열풍의 바람을 타고 투자 열풍이 엄청 불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한한령으로 큰 타격을 입은 경험도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인기를 얻었긴 했지만 이것이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콘텐츠 산업의 성공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뵙겠습니다.